안녕하세요. 북두시민혁명군의 전영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과 그 탄핵 심판은 어떤 상관관계를 가질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 지도 오늘로서 약 한 3일이 지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은 우리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서 그 권력자가 감옥에 있는 거하고 자유롭게 다닐 수 있게 된 거하고는 이미 그 권력의 힘이 완전히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은 관성의 법칙에 대해서 굉장한 신뢰를 가지고 있습니다. 감옥에 있다고 하면은 계속 감옥이 있기 쉽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감옥에서 풀려나면은 이제는 구속이 되지 않겠구나 하는 이런 관성의 법칙, 그 사람의 게으름이라든가 어떠한 판단에 대한 미숙에 의해서 그 관성을 따르는 그런 그 어떤 본능적인 그런 성격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되어 있으면 국민들이 절망에 빠질 거 아니겠습니까? 아, 이제 풀려 나오기가 어렵겠구나. 풀려 나오면 이제는 완전히 자유구나. 이런 그 어떠한 본성적인 반응이 작용하기 때문에 그 윤석열 대통령에게 굉장하게 큰 힘이 실렸다, 이런 뜻입니다. 더구나 권력이라는, 현직 대통령이라는 힘을 가진 사람으로서, 쉽게 말하면 삼손과 마찬가지잖아요. 손발을 쓸 수 없는 입장이었는데 이제는 손발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입장이 되어 있으니까, 물론 현실적인 권력은 쓸 수 없지만은 그래도 일단 손발이 살아났다는 그 자체로서 우리 자유 시민에게 큰 힘을 줬다. 그리고 그 03 반란 도둑대들은 호떡집에 불난 것처럼 지금 난리가 아닙니다. 유튜브를 보면은 거의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달래기도 하고, 특히 유시민이 나오는 유튜브를 보면은 그 친구는 코미디언이 되었어요. 아주 그동안에 조금 방송을 자꾸 하다 보니까 연기가 늘어서 얼굴 표정을 짓는데, 그 사람이 어떤 지향하는 바가 코미디를 이렇게 흉내를 냈는가, 얼굴 표정이 완전히 자기 딴에는 조금, 그동안에 이제 그 유시민이가 그 무엄이가 신뢰를 많이 잃었잖아요. 싸가지가 말도 싸가지 없이 한다. 알고 보니 모든 게 거짓이다. 이런 게 밝혀지다 보니까, 우리 속된 말로 약발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얼굴 표정의 연기로 그 자기의 진실성을 그 표시내려고 하는데, 그게 너무 그 코미디들이 하는 연기를 하고 있다 이거예요. 왜 그런 말을 하냐면, 지금 03 반란 도둑대에 어떤 의미였던지 친노였던 그 유시민이 마지막 노역으로서 내각 책임제가 이루어지면은 그 총리는 욕심이 있는가, 속마음으로는 이재명이가 쉽게 말하면 구속이 되고 윤석열이가 탄핵이 돼서 내각 책임자가 됐으면은 자신의 노역을 이렇게 챙길 수 있겠다 이런 싶으니까, 지금 현실적으로 03 반란 도둑대의 지분이 가장 많은 사람이 이재명이다 보니까 지금 이재명이 편을 드는 듯이 하는 것 같더라고. 내심은 이재명이를 지지하지 않는데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니까 그 이재명 지지 세력을 자기 세력으로 흡수하려는 그런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각 책임제에서 자기 혼자 힘으로는 대통령 되기가 조금 아슬아슬하다. 그러니 내각 책임제를 해야 되겠다. 이런 그 욕심을 부리고 있지 않나, 이런 느낌을 가지는데, 그래서 대표적으로 유시민을 예를 든 거예요. 첫째는 자유우파에서 지금 현재 그 이재명을 지지하는 그 사람들 중에서 가장 쉽게 말하면은 시청자가 많고 또 조금 영향력이 센 편에 속해서 유시민을 한번 예를 들어보는 거예요. 아주 발악을 해요, 발악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내일 모레 탄핵된다, 8대 0으로 탄핵된다 하면서 아주 그 가소로운 이런 그런 예언을 하면서 얼굴을 코미디 표정을 짓는데 마음이 좀 울적할 때는 북두 시민혁명군은 유시민이 유튜브를 찾아서 봅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 말하는 거라든가 얼굴 연기를 보면은 그냥 마음이 환해져요. 왜? 너무 웃기니까. 근데 그 사람이 재미있는 게 코미디언들이 하는 거는 웃기려고 하니까 싱겁잖아요. 우리가 지금 코미디가 보면 잘 웃음이 안 나와요. 그런데 유시민은 굉장히 진지한데 웃었잖아요. 그게 아주 그 정통의 코미디를 유시민이가 잘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그 사람을 보면서 지금 현재 공산 좌파의 상황이 보통이 넘는다. 우리가 생각 이상의 충격을 받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지금 민노총, 한노총을 동원령을 내렸는데 많이 안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지금 현재 북두 시민혁명군이 관저에 밤을 새는 그 다음날 아침에 민노총이 저 자유우파가 집회하는 그 한 100m 밑에 집회를 하는데 우연히 거기서 아는 사람을 만난 거예요. 전 돈 받고 나와요. 뭐냐면 일단 계산을 해가지고 올라오는데 보통 건설 노조가 많이 오는데 건설 노조는 이제 사람 수를 채워야 되니까 인력 사무실이라든가 이런 데 사람을 불러가지고 어차피 사람 하나를 빼야 되니까 자기 기술자를 빼려면 그 사람들 가지도 안 하려고 하니까 인력 사무실의 사람들을 불러서 어차피 하루 쓰는 거잖아요. 그걸로 가라 한다는 거예요. 일당을 줄 테니까. 일 안 해도 그 가서 데모하고 집에 가라고 해서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건설 노조가 주로 많이 동원이 되는데 그 이유가 그 정규직이라든가 그게 직원들을 빼지 않고 그 건설 현장에는 인력 사무실이라든가 노가다를 쓰잖아요. 하루 일꾼들을. 그 사람들을 걸로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도 여기 안 올라간다고 한다고 하더라고. 그러면서 그걸 딴 사람보다 노는데도 일당을 조금씩 더 줘야지 간다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이재명이 이거를 지지를 안 한다고 그 사람이 이야기하더라고. 그 사람은 거기에 이제 그 참석했는가 안 했는가 체크를 하고 이제 돌아간다 하더라고. 거기 또 간다 해놓고 안 가도 그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체크하러 왔더라고. 그만큼 지금 민노총하고 한국노총도 윤석열 대통령이 잘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 탄핵을 그렇게 시키고 예산을 그렇게 하는데 대통령이 그냥 가만히 있겠나? 물론 내하고 가까우니까 조금 자유우파 성향이 있는 사람이라서 그런 말을 하는가 모르겠는데 지금 동원령이 내려도 사람이 안 모입니다. 민노총화도 별 사람이 안 올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드리는 거는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선기를 잡았다. 그 선기를 잡은 이유는 대별 크게 나누어서 두 가지다. 자유우파 세력들이 잘한 게 있고 그러니까 접속으로 많이 받았고 그 다음에 반대 진영인 공산 반란 도둑대들이 잘못한 게 많이 있다. 이 두 개가 합치으니까 한쪽 편은 표가 내려가 버리고 한쪽 편은 표를 올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차이가 엄청나게 벌어진 거예요. 지금 일반 신문에서 여론조사로서 윤석열 대통령이 40%, 이재명 민주당이 35%라 해도 그 실질적인 표 차이는 더 크다 이겁니다. 그런 의미로서 북두 시민혁명군이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 이유로서 자유우파가 잘한 거를 몇 가지 지적하고 공산좌파가 무엇을 잘못했는가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이것이 탄핵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에 대해서 결론으로 말씀드리는 그런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자유우파가 잘한 거는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계몽입니다. 조금 전근대적이긴 하지만은 정치 사회에 종교가 한국 사회에 개입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의 제1등 공신은 기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뭐냐?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그 정치에 종교가 개입됐다 이러는데, 그런 의미를 떠나서 자유민주주의는 집단화가 되지 않잖아요. 자유 개인주의니까. 그래서 서구의 그 어떤 자유민주주의의 시작에서도 그 기독교가 굉장히 큰 기여를 했습니다. 그 기독교 정신이 뭐냐면 노동의 가치를 굉장히 존중한다는 겁니다. 물론 불교도 하루 일을 하지 않으면 하루 밥을 먹지 말라고 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은, 특히 기독교는 노동을 해서 자기가 자기 먹을 양식을 얻고 그거를 저금하고 아껴 쓰는 이런 청교도 정신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신들이 그런 물적인 그 어떠한 풍요를, 물적으로 좀 풍요하면 어떻게 됩니까? 정신적으로 나태해지잖아요. 그런데 그 종교라는 건 그래요. 그 물적인 풍요를 영적인, 정신적인 풍요로 연결시키는 게 일반 사람하고 종교인하고 다른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종교를 가진 사람이 조금 더 그거 있잖아요. 그 교리라 할까, 뭐 계명이 있잖아요. 절대 지켜야 할, 그거를 지켜야 하기 때문에 게으름이라든가 이런 게 좀 덜한 거예요. 늘 자신을 돌아보고. 그래서 종교인들이 성공할 확률이 조금 높은 거예요. 보통 사람보다. 왜? 절제가 있으니까. 물질적인 풍요에서 나태해지지 않고 그 물질적인 풍요를 정신적으로 자유롭게 만들면서 자신을 지켜나가는, 그게 종교의 계명이라, 십계명이라 하잖아요. 그 계명이 다 있잖아요. 불교에도 있고 뭐 살생을 하지 마라 뭐 이런 것처럼 불교에도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기독교에도 그런 게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런 자신들이 정해놓은, 그게 세상을 나쁘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신 개인이, 벽돌도 개인이 튼튼하면은, 벽돌 한 개가 튼튼하면은 그 벽이 튼튼한 것처럼 일 개인이 튼튼하면은 이 사회도 튼튼한 거예요. 그래서 종교가 사회에 크게 불이익을 안 주기 때문에 종교가 그 사회를 해하라고 가르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자신이 물적인 풍요와 정신적인 풍요로 나아가기 위해서 하는 그 자신들의 계명을 지키는 일을 누군가가 방해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저항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청교도 정신과 저항으로 그 정신을 나누어 볼 수 있다. 시민혁명군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이제 그 개인주의, 쉽게 말하면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개인적으로 생산성이 높아졌잖아요. 옛날에는 한 사람이 일하면은 한 사람 먹을 음식이 나올, 양식이 나올 정도밖에 안 되니까 전 식구들이 모여서 노동을 하고 또 아끼고 이래서 그 생산을 가지고 식구들이 나누어 먹는 정도였는데,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기계로 돌리니까 한 사람이 100명분을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99명분은 시장에 내다 팔 수 있고 남에게 그 매매를 할 수 있고, 그게 이제 상품으로서 시장이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개인이 부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왕도 좀 우습게 보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왕 말을 안 들어. 그리고 왕이 그거를 강제적으로 세금 매기고 뺏들어 가려고 하니까, 왜 우리가 종교적인 계명에 따라서 열심히 살고 우리가 남을 도둑질을 했나 뭐 했나, 그렇게 당신네들이 무한정으로 뺏들어 가느냐. 그래서 일어난 게 자유시민혁명이에요. 그 세금을 뺏들어 가려 하면 법을 만들어라. 그 법을 만드는데 우리가 대표를 보내겠다. 그게 바로 국회 아닙니까? 의회라 할까, 우리나라에서는 국회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지금 말하면 대통령. 그리고 그 왕이 이 나라를 통치하기 위해서 국방, 안보, 뭐 기타 복지를 하기 위해서 하는 세금을 매기는데, 그 자유시민혁명을 일으켜서 법을 만들자. 그럼 그 법을 만드는데 우리의 대표를 보내겠다. 그래서 우리 대표하고 왕의 대표들이 여당과 야당이 모여서 법을 만들어서 세금을 뺏들어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그 대신에 세금을 내서 너가 종교활동을 잘할 수 있게끔 지켜주겠다. 이게 대략적으로 이야기한 자유시민혁명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어요. 국회가 뭐 하는지도 잘 몰라. 그리고 자유라는 게 무언가도 우리 한국 국민들은 잘 모릅니다. 그 몸에 익어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미국으로서 도입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 자유라는 거는 그냥 주면은 국민들이 그 자유를 어떻게 쓸지 모릅니다. 그 북두시민혁명군은 이 자유민주주의를 설명할 때 자주 인용하는 책이 에릭 프롬의 The Escape of Freedom이라고, 자유로부터 도피한다는 거예요. 사람은 자유를 주면은, 그 우리 한국에 속담이 있어요. 멍석을 깔고 하라고 하면 안 한다고. 자유를 주면서 이렇게 너 마음대로 하라 하면 자기가 밭에 나가 씨를 뿌리고 그 농사 지어서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씨를 언제 뿌려야 될지, 이 땅에는 무슨 씨앗을 뿌려야 잘 될지, 농약은 언제 치어야 될지, 소확은 언제 해야 될지, 이런 건 잘 모르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하자면 자유는 자기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를 주니까, 자유시민혁명이 일어나서 자유를 주니까 그 어떠한 그 자각을 한 사람은 그 자유를 적응을 하는데, 그 노예로 사는 사람은 그 자유가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은 왕이라든가 전제 정치, 전체주의에 시킨 대로 자유를 포기하고 그 사람 시키는 대로 사는 게 편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과반수 정도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나라에도 그 노비 제도에도 그런 게 있었다잖아요. 역사에 노비를 해방을 시키는데 노비들이 들어와서 울고 불고 하면서 노비로 살 적에는 백그라운드가 있었잖아. 동네에서 싸움을 하더라도 내가 우리 대감집 노비야 너 가만히 놔두지 않을 거야 이러는데, 거기서 해방대가 밖에 나와 보니까 하청민으로서 사람들이 말이야 하대를 하고 아주 무시하고, 그리고 시키는 대로만 살다 보니까 언제 씨를 뿌려야 되고 오늘 뭐를 해야 될까 막막한 거예요. 뭐 지금이야 뭐 인터넷을 검색해가지고 알 수도 있지만 그때야 그 물어볼 때도 없고, 물어보려고 해보니까 자기가 제일 하급민이니까 상대도 안 해주고 말이야. 이제 금방 노비에서 해방된 사람을 사람 취급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물어볼 때도 없고, 그러니까 그 자기가 노비로 살던 집에 와가지고 제발 우리 식구만큼이라도 노비로 살게 해달라고 그 간청을 했다는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자유라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해방 이후에 오늘날 윤석열의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기 전까지는 우리 국민들이 자유라는 부분을 잘 몰랐다고 북두시민혁명군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창기에는 고무신 선거, 막걸리 선거를 했다가 그 다음에 이거를 자각을 시켜야 되겠다 해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이 애로 치면은 유치원부터 가르쳤잖아요. 장발은 안 된다 하면서 온 국민들에게 머리 밑에 3cm까지 해가지고 단속도 하고, 옷차림도 가르쳤잖아요. 무릎이 30cm는 안 된다. 뭐 이렇게 해가 가르치고, 노래도 이런 노래는 부르지 마라. 또 교통질서를 잘 지켜라. 하나부터 열까지 우리나라 국민들을 가르쳤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북두시민혁명군은 그런 의미에서 그 박정희 대통령의 독재라 할까? 이거를 훈육기간으로서 굉장히 좋은 시간으로 생각합니다. 그 자유를 모르는 사람에게 그 자유가 됩니까? 그 선거를 하는데 막걸리 먹으면 막걸리 먹은 사람 찍어주고 이런 정도니까. 그러했다가 그 전두환 시대로서 이제 국민들이 깨어난 거예요. 그래서 87 체제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자유를 그 전체주의에서 해방됐다는 것은 알게 됐는데, 그 다음에는 그거보다 한 차원 높은 선전선동에 약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87 체제는 선전선동의 시대입니다. 쉽게 말하면 저항을 바탕으로 한 선전선동의 시대였다. 그래서 지금 약 한 40년 가까운 시절을 이 선정선동꾼들이 해먹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앞 시대는 그래도 박정희와 전두환은 이 나라를 어떻게 해서든지 계몽을 해서 좀 나라를 잘 살게 만들어가 밥이라도 먹고 해줘야 되겠다는 지도자로서의 의무가 있었는데 조금 생산품이 생겼어요. 도둑질할 거리가 생겨서. 그러자 87 체제가 일어나면서 요놈들이 국민들을 선전선동을 하는 거예요. 조금 불리하면은 일본이 쳐들어온다. 반일을 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엄청 발전할 수 있었는데 일본 때문에 우리가 이래 됐다. 참 거짓말이에요. 그 우리나라에 망국사를 써야 됩니다. 조선이 왜 망했는가? 그 조선이 망할 때 이런 망국사를 갖다가 엄청나게 부풀리고 소설을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교육을 시켜놓고 또다시 일본이 쳐들어온다, 일본이 쳐들어온다 이런 예를 들면은 이런 선정선동으로 이 나라를 완전히 우리나라 그동안에 그 쉽게 말하면 지도자로서의 의무에 충실했던 박정희, 전두환,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으로 만들어진 생산이 있었잖아요. 부가 좀 축적이 돼 있었잖아요. 그거를 후진국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저것끼리 내전을 일으켜서 그 서로 먹으려고 치고받고 한 게 후진국이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 절차는 워낙 우리나라의 군인들이 훌륭했기 때문에 그 무사히 잘 그 내전이 일어나지 않고 훌륭하게 그 훈육기간을 거치고 자유시대로 왔는데 이게 이 도둑놈의 새끼들이 국민들을 선전선동해가지고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제 더 해먹으려고 하는데 윤석열이가 나타났다. 북두시민혁명군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기독교 교인들이 이 도둑놈의 새끼들이 이 나라를 이렇게 만들어낸 거를 선전선동해가지고 지금은 반일로도 이제 안 되잖아요. 선전선동은 한 번만 써먹지 두 번은 못 써먹잖아요. 한 번은 속일 수 있어도. 그러니까 이제는 중국하고 일본 같은 평등 사회를 만들겠다 하는 포퓰리즘을 만들려고 나라를 망치려고 하니까 이제 국민들이 자유라는 그런 걸 느낌을 알게 된 거예요. 이야기가 조금 빗나가서 여기서 끊으려고 하는데 그러면서 그 사회주의라든가 공산 집단이라든가 도둑놈들은 도둑대는 그 이익관계로 딱 결속이 되니까 조직이 있잖아요. 근데 자유주의는 개인주의니까 그 조직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자유주의를 지킨 거는 그 서양의 유럽의 자유시민혁명처럼 그 청교도 정신과 우리가 열심히 해가지고 부자가 됐는데 왜 공산자파 너희들이 우리 돈을 빼들어가지고 포퓰리즘으로 하려고 하느냐 하는 저항정신 그 어떤 청교도 정신 플러스 교회라는 조직으로서 군중을 대중을 동시켜줬다. 이 의미에서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1등 공신은 기독교다. 북두시민혁명군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기독교 정신의 자유주의 그것이 또 어떠한 계층에서 또 하나 있었나 하면은 두 번째로는 2030 세대예요. 앞에서 말했다시피 박정희 시대나 지금 87 체제를 사는 사람은 물질적인 억압이 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학교를 가고 싶어도 공부를 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못 하잖아요. 그럼 그 자유가 억압된 거지 않습니까? 해외여행을 가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못 가잖아요. 쉽게 말하면 전두환 시절까지는 정부에서 훈육을 하기 위해서 전체주의적인 독재를 한 것도 사실이지만은 물질적인 어떤 환경에 의해서 자유가 억압되어 있었습니다. 결국은 물질이 궁핍하면 정신도 자유롭지 않잖아요. 그런데 2030은 그 물질의 풍요 속에서 정말로 자유를 느끼본 사람이라. 쉽게 말하면 앞에서 예를 들은 것처럼 세계 여행을 간다. 돈이 있어도 못 가잖아요. 정신적으로 노비처럼 어디를 가야 되지, 어디 가면 뭐를 해야 되지 이런데 뭐 지금 물질적으로 풍요한 사람들은 온갖 책을 사보고 또한 컴퓨터 과학의 발전에 의해서 검색을 해가지고
자기들이 어디로 가서 무엇을 타고 어떻게 가고 이거를 자기 스스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2030 전 세대는 유럽에 여행을 간다 이래 해봐야 깃발 들고 그 줄줄줄줄 따라갔다가 오는 것뿐이지 자기 혼자 못 가잖아요. 갔다 오면은 뭐 구경은 좀 했는데 그 사람의 실생활을 별로 느끼지 못하잖아요. 북두시민혁명군도 일본도 가고 중국도 가보고 뭐 저거 유럽도 가보고 미국도 가보고 그 이집트도 가보고 다 했는데 갔다 와도 험망스러고 잘 안 가려고 그래요. 왜? 줄 서가지고 한 바퀴 돌고 와서 그 조금 신기한 그런 인간 삶을 보기는 했지만은 그 어떻게 사는가,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는가 이거를 소통이 안 되니까 뭐 이런 그런 그 한계를 느끼니까 별로 가고 싶지가 않아요. 뭐 세상사 뭐 희한한 게 뭐 외국에만 있습니까? 한국도 뭐 어떤 때 가보면은 간단하게 말하면은 나는 경상도 사람이라서 근데 마이산 가다가 마이산 그것도 굉장히 신기하게 생겼어요. 그것도 구경거리가 된다. 세상 일에 뭐 자연에 좋아라는 건 맞기 때문에 별로 가고 싶지가 않아요, 이제는. 근데 이제 요 2030들은 자기들이 계획을 짜고 여행을 가려면 한 6개월 전에 말도 간단한 통화도 머리가 팽팽 돌아가니까 그것도 준비하고 어디 가서 무엇을 하고 자유롭게 그걸 느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자유라는 걸 아는 사람이에요. 아는 세대다. 북두시민혁명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30 이전에는 도입된 자유주의라는 게 있다는 그 정도고 이런 거구나 이렇지만 실질적으로는 누가 통제를 하지 않더라도 정보의 자유라든가 혹은 물질적인 어떤 자유라든가 이런 거에 의해서 실질적인 자유를 잘 몰랐어요. 그런데 2030은 체화가 된 거예요. 몸에 이제 익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한국의 그 미래는 굉장히 밝다. 이번에 2030의 태도를 보고 북두시민혁명군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다음에 이야기하기로 하고 여기서 다시 이야기를 하자면 2030 세대들이 그거 정가가 이래 많고 말이야. 이놈 새끼들이 그 국민들을 선전선동하고 포퓰리즘으로 입고 와가지고 자기 애들은 말이야 특혜를 받고 그 자유에 위반되는 그 공정 이런 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놈이 대통령을 못 살게 굴어가지고 탄핵을 시키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내린 거는 당연하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자유를 빼앗기겠다. 쉽게 말하면 서양의 자유시민혁명 시대에 느꼈던, 물론 우리가 한 200년 뒤, 한 300년 뒤에 지금 일어난 일이지만은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를 느끼는 세대가 나타났다. 결과론적으로 북두시민혁명군은 그걸 알게 됐다 이겁니다. 2030 세대가 이제는 자유민주주의 이 개념에 대해서 몸으로 체득을 했구나. 이런 거를 느꼈다. 이런 거를 말씀드리고. 세 번째 공신은 누구냐? 과학의 발달입니다. 이 과학의 발달에 따라서 그 뭡니까? 정보통신의 그 소통이라든가 유통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조금 이야기가 엉뚱하게 나오는데 북두시민혁명군에 군대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동기는 아닌데 그 입대 날짜가 조금 다른데도 이제 부대를 거의 같이 갔고 군번은 별로 차이가 안 나요. 그런 이제 군대 동기는 아닌데 군에서 사귄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는 자랑스러운 이름이라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신한기라는 친구인데 그 친구가 우리 때 시절에는 시골 친구들은 고등학교를 못 갔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도 그때 경남 창녕 출신인데 그 대구로 나가가지고 옛날에는 급사라는 게 있었어요. 급사. 학교라든가 경찰서, 파출소, 관공서, 회사 이런데 한 중학생, 고등학생 이런 애들이 그 사람들 심부름하는 거예요. 뭐 담배 좀 사온나 이러면 담배 사다 주고 구두 좀 닦으라면 구두도 닦고 청소시키고 이러면서 학교 갈 학비 정도의 돈을 주는 거예요. 그게 그 정부에서 장려를 해서 그랬는가 학교에도 있었어요. 급사라는 게.
그 애들이 그 심부름을 시키는 그런, 근데 그것도 무슨 뭐 파출소 이런 데서 그 대구에 경북공고를 나왔어요. 그러다가 그 시절에는 이런 재벌이 없었기 때문에 제일 그 잘 가는 게 옛날 말로 5급 공무원, 지금 말로 하면 9급 공무원이에요. 그때 전신전화국, 지금 KTX가 전신전화국이라 해가 공무원이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거기에 입사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공무원 생활을 하다가 군대로 왔어요. 그래서 글씨도 좋고 글씨체도 좋고 그 공무원 생활을 했으니까 그 행정도 알고 이래서 행정병이었습니다. 그래 이제 그 사람 인물도 좋고 그 체격도 좋고 글씨도 좋고 아주 사람이 반듯했어요. 그래서 이제 내하고 친구가 돼가지고 잘 지내게 됐는데, 제대를 하고 한참 있다가 한 80년대쯤 돼가지고 그 친구가 대를 한번 찾아온 거예요. 그럼 뭐 때문에 왔나 물으니까 삐삐 설치하러 왔다는 거예요. 삐삐. 삐삐 그게 뭐냐 하니까 깡통이 있대요. 우리 이제 경상도 말로 도라묵광. 도라묵광 한 게 거기다가 안에 뭐를 설치를 해놓으면은 그게 이제 그거 뭡니까? 개인의 연락을 착착 해준다는 거야. 그 시절에는 70년대 말까지는 그 이제 그 통신이 어떻게 됐나 하면은 시외 전화를 하려고 하면은 전화를 해가지고 전신전화국에 전화를 하면은 예를 들어서 부산에서 서울로 전화를 하면 서울에 몇 번으로 전화를 하고 싶습니다. 신청을 하면 알았습니다 하고 그 이제 전신전화국에서 그걸 코드를 꼽아주는 거예요. 그럼 저쪽에서 전신전화국으로 오면은 전신전화국에서 신청한 사람에게 전화를 해주는 거예요. 그 이제 유선전화니까 그 전화를 해주면은 서울 신청하신 전화 왔습니다. 이러면 네 이러면 그 이제 전신전화기 두 개를 꼽아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시외전화였어요. 그리고 이제 유선전화만 있잖아요. 그 이런 무선전화가 없을 텐데. 그러면서 이제는 삐삐라 그래가지고 연락을 딱딱 하면은 그 전화번호가 딱 꼽혀가지고 전화를 하라고 전국으로 이제 다 통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깡통 하나로 다 그 되는데, 지금 그 부산에 그런 무선 통신망을 깔기 위해서 왔는데, 너것이 바로 지산에 깡통 하나가 있는데 그게 도람광이 하나 있는데 그게 그래 간단하다. 그래서 그게 어떻게 해서 그래 되느냐 물으니까 이제는 통신을 이 눈에 보이지 않는 통신선을 망가락으로 쪼갤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개인 하나하나에게 줄 수 있다는 거야. 한 가닥에 10,000개씩 나오니까. 그럼 그걸 어떻게 연결하느냐 물으니까 사람이 옛날엔 코드 탁탁 꼽았는데 이제는 컴퓨터가 그거를 착착착착 연결한다는 거예요. 그게 쉽게 말하자면. 그러면서 그 친구가 내한테 놀랄 일을 하는 거예요. 나는 그게 그래 어려운 거 아이가 그러니까 쉬운 거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라디오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라디오. 쉽게 말하면 너희들이 지금 라디오를 틀면 그 주파수 있듯이 너희한테 주파수를 한 개씩 준 거다. 그 주파수가 전화번호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니는 어떻게 그래서 그리 됐냐 하니까 그 통신이 발달하니까 그 통신이 발달을 하니까 뭐냐 하니까 우리나라의 통신망을 뽑기 위해서 그 전신전화국에서 미국에 가서 그 기술을 이론은 아는 사람이 많은데 그 현장 기술자가 필요하잖아요. 그 기술자를 뽑는데 전국에서 3명을 뽑았는데 자기가 뽑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저 미국에 그 뭡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 전신전화 회사가 유명한 거기에 있는데 거기 가서 교육을 받고 와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지금 무선 통신을 설치할 수 있는 사람이 3명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 그런 남자. 그러면서 이게 지금 핸드폰 이게 어려운 게 아니고 삐삐가 어려운 게 아니고 전화국이라 생각하면 된다. 참 라디오라 생각하면 된다. 그래서 너한테 라디오가 하나씩 달려 있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지금 곧 너는 지금 수신만 하는데 이제 발신도 할 수 있다. 쉽게 말하면 전화도 할 수 있다. 방송국에서 송출하는 거하고 똑같다 생각하면 된다. 너가 송출을 하면은 라디오 듣듯이 너가 방송국이 된다. 그래서 곧 있으면 너가 개인이 방송을 할 수 있고 라디오 방송을 할 수 있고 거기에 카메라만 달면은 너희들이 좀 있으면
텔레비전 방송도 할 수 있다. 그 한 5년이나 10년밖에 안 걸리는데 대기업들 수익을 위해서 앞으로 아무리 늦어도 20년 내로 너희들이 텔레비전 방송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게 그때 그 시절에 그렇나 뭐 그럼 우리는 또 문과니까 그 친구 말을 뭐 그러려니 한 거예요. 그 지금 현재 그게 유튜브다 이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려고 길게 했는데 그 통신의 발달로 이 유튜브가 개인의 유튜브가 지금 그 메이저 방송보다 구독자 수가 많은 유튜버들이 생긴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개인의 능력이라는 거는 천차만별이잖아요. 엄청나게 잘하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유튜브들이 이제까지는 그 지금 선전선동을 위주로 해가지고 왔던 87체제 도둑놈의 새끼들은 정말로 땅 짚고 헤엄치기예요. 몇 개 방송국을 이렇게 조져가지고 선전선동하면 끝인 거예요. 일본이 쳐들어오는데 우리 일본 상품은 사지도 말고 팔지도 말고 먹지도 말자 뭐 이런 구호를 내치고 막 난리치니까 덜썩덜썩하고 자기 마음대로 도둑질을 해가 온 거예요. 무슨 지금 조금 자기가 위기가 있을 것 같으면은 그 예전 독재 잔재들이 말이야 알고 보면은 친일 세력이다. 이런 식으로 선동해가지고 40년 동안 독재를 해먹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정보통신망이 깨진 거예요. 지금 무슨 방송국 MBC 막 난리를 치는데 유튜브가 탁 나타나가지고 MBC가 말한 보도가 이거 틀렸다. 지금 현재 무슨 도둑질을 한다는데 그 거짓말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금 비상계엄령은 할 수 없이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다. 그놈들이 이때까지 해오던 선전선동이 폭로가 다 돼버린 거예요. 그래 국민들이 완전히 개몽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고충을 우리 국민들이 알게 됐고 2030이 이러다가는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자유가 엉망진창 되겠다. 기독교 세력이 우리가 그 청교도 정신으로 일으킨 개인의 재산이라든가 개인의 자유, 물질의 자유라든가 정신적인 자유를 이놈들이 자기들 포퓰리즘을 위해서 선전선동을 위해서 뺏어가려고 하는구나. 완전히 들고 일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자. 윤석열 대통령이 잘했다 못했다는 것은 두 번째 문제고 일단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자. 그걸 지키내는 일은 일단 제도로서의 대통령을 구출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되었다. 국토시민혁명군은 그렇게 지금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산자파는 뭘 잘못했나?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도 40년 동안 땅 짚고 헤엄치기였잖아요. 그 방송국 몇 개 잡아가지고 신문 몇 개 잡아가지고 하고 그 국회의원들 몇 명 나와가지고 집회하고 그거를 좀 그 분위기를 끌어가면은 뭐 민노총 한 노총들 끌어내가지고 말 돈 몇 푼 주가지고 그것들 동원해가지고 데모하고 이러면은 국민들이 저 사람들이 대다수니까 다수결이니까 그게 옳은갑다 해가지고 평생 그래 해먹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도 탄핵을 만들고 막 그 쉽게 말하면은 국정은 그 있어가지고 공작이나 하고 이때까지 그 선전선동에 써먹었던 그 국정원 출신들 박선원이 홍장원이 지금 그 동작구의 김병기 이런 국정원 출신들을 통해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키려고 했다라는 거 메모도 만들고 국회를 가로막고 완전히 난리다 이 도둑질을 하고 또 그 선전선동을 위해서 김건희가 어떻고 명태균이가 어떻고 막 거짓 선동을 퍼붓는데 거기에 대항해서 유튜브들이 막 폭로를 하는 거예요. 이야기가 조금 헷갈리니까 다시 정리를 해서 이야기하면은 아직도 레거시 미디어 옛날 전통의 정보 유통을 통하고 있고 또 메이저 언론이라 그럽니까? 기성의 큰 거대 언론에 기대면서 아직까지 거짓 뉴스와 가짜 선동 무슨 공작을 아직도 하고 있다 이겁니다. 이게 바로 지금 공산 반란 도둑대들의 패착이라는 겁니다. 그런 말을 하면 할수록
그 유튜브가 빛이 나는 거예요. 왜? 정확하게 분석해가 이게 거짓말이고 이게 지금 현재 이런 그 과학적인 이론이 있고 또 그 사회과학적인 논리가 있다. 부정선거에 대해서 아니다. 통계학자로 볼 적엔 이런 게 있다. 이런 설득의 논리에 있어가지고 유튜브에 저는 거예요. 첫째는 과학기술의 발달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공산자파들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그 다음에 무엇을 하느냐? 그동안엔 거짓말을 하고 불법을 해도 선동 마음이 됐기 때문에 이놈들이 대놓고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수사권 없는 공수처, 수사 관할 혹은 체포영장을 발부할 수 있는 그 관할 지방법원, 관할 법원을 무시하는 불법행위. 그리고 정부가 이런 불법을 막 마음대로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공수처, 그리고 서부지방법원. 그런데 그것이 지금 통신망이 흐트러지가 있는데 그 유튜버들이 그걸 다 지적해내는 거예요. 아, 법학적으로 이거 불법이다. 그런데 이것들은 말인데 옛날 시대로 끊임없이 그 불법을 감추려고 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헌법재판소입니다. 그 다음에 서부지방법원, 공수처. 헌법재판소로 하는 이게 완전히 망가지버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하면은 그럼으로써 이제껏 우리 국민들이 100%로 믿었던 헌법재판소, 아, 저 사람 판사 생활을 평생을 해서 뽑힌 참 훌륭한 사람이다. 사법부 공정하게 제3자로서 심판하고 우리를 중재해주고 사회를 관리하고 공부를 잘하고 모범적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그 신뢰를 자기들 스스로 허물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말에 아무런 근위가 없어져 버리고 국민들을 설득할 수 없는 입장에 빠져버린 겁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쉽게 말하면은 과학 통신의 발달에 의한 것이기는 한데 이 지금 현재 공산 좌파들은 관행에 빠져 있었고 우리 자유우파 젊은 세대들은 새로운 자유민주주의를 몸으로 체득하고 있으면서 이 문명의 변화를 실질적으로 선도해 나가고 있었다 이겁니다. 알고 보니까 2030이 한국 내에서 잘해가지고 외국에서 그 한국 케이팝이라든가 이런 게 유행시킨 게 그만큼 실력이 있었다는 것을 북두시민혁명군은 이번에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2030의 뛰어난 어떤 실력 그리고 기독교 정신 그리고 물질적인 환경의 변화가 적절히 가미되면서 자유우파의 승리를 가져오게 되었다. 북두시민혁명군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이 됐습니다. 왜? 검찰에서 예전에는 속일 수 있었어요. 지금 심우정 검찰총장이랍니까? 그 사람이 굉장히 판단을 잘했습니다. 공산 좌파식으로 얼렁뚱땅 넘어갔다가는 지금 2030이라든가 기독교 정신이 기독교인들이 서양의 프랑스 대혁명처럼 시민혁명이 일어났을 겁니다. 그 심우정 검찰총장이 판단을 잘했습니다. 왜? 이거는 이제 국민들을 속일 수 없다.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공산좌파가 얼마나 그 어리석고 지금 이 이재명이 그 시범 케이스로 우리 국민들에게 처단될 것인가 이거를 북두시민혁명군이 예견을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재명이 반드시 국민들에게 의해서 목이 날아갈 겁니다. 살아남을 수 없다고 북두시민혁명군은 생각을 합니다. 짓밟힐 겁니다. 왜 그러느냐? 지금 현재 심우정 검찰총장이 그렇게 안 했다 하면 죽는 거예요. 근데 그 공산 반란 도둑대들은 지금 관행을 이야기하잖아요. 이제껏 형사소송법상 그 서류가 검찰에서 법원으로 가면은 그 일단
구속에서 빠져나온 거잖아요. 서류상. 그럼 여기 갔다가 이래 오면은 오늘 여기에 2시에 가면은 그 재판 끝나가지고 한 10분이나 20분 쓰고 여기 다시 돌아오면은 내일 아침 11시에 도착한다. 그럼 지금 오후 2시부터 해가지고 11시에 도착한다면 21시간 간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48시간으로 계산해가지고 이틀을 그 구속된 기간에서 빼가지고 구속기간이 만약에 14일이라고 하면은 그 이틀 갔다 와가지고 16일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서류가 빠졌으니까 구속에서 빠졌다 해가지고 이틀을 살게 하는 거예요. 이때까지 관행상 그래 해온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람의 행동에 있어가지고 음속을 초과한 지가 50년이 넘었어요. 초 단위도 지금 초를 지금 몇백 개를 쪼개는 시간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그 피고인이 그 서류하러 빠져나갔다 오는 그 시간을 통해 근데 그 사람은 구속되어 있는 거예요. 서류만 갔다 왔는데 이틀을 더 잡혀 있어야 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당연히 시간으로 해야 된다 하는 진보적인 생각을 해야죠. 왜 국민들의 권리를 누구 마음대로 뺏거나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자각은 하지 않고 지금 진보라고 칭하는 그 선전선동으로 도둑질 해가온 놈들이 국민들에게는 우리가 진보다 이런 속임수를 하면서 그러면서 뭐를 합니까? 왜 갑자기 바꾸나 이라는 거예요. 진보를 하면 당연히 바꿔야죠. 근데 이놈의 새끼들은 그 진보가 국민들을 속이는 선전선동에만 써먹었기 때문에 실질적인 진보를 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반대를 하는 거예요. 날수로 계산해야지. 왜 시간으로 계산해? 이게 진보입니까? 기가 찰 일 아닙니까? 이 지금 공산자파들이 국민들을 얼마나 진보 하면서 속여왔는가 이게 바로 여기서 드러난 겁니다. 관행을 따르는 게 진보입니까? 잘못했으면 바꿔야죠. 이게 바로 지금 87 체제 공산 반란 도둑들의 그 진면목이다 이겁니다. 국민이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면 하루빨리 바꿔야죠. 그거를 심우정 검찰총장은 알고 있었다 이겁니다. 만약에 이거를 옛날처럼 지금 공산 반란 도둑들이 이야기하듯이 관행으로 해가 밀어붙여 이러면 이 지금 현재 국민들이 그거를 법조문을 디벼가지고 불투명하고 그 논란이 있을 적에는 피해자의 이익으로 이런 그 형법의 기본 원칙을 위배하는 그런 행위를 우리 지금 자유 2030 세대들이 그냥 보고 있었겠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북두시민혁명군이 이야기하는 이런 관행이라 하면 3년 징역이라 그러면 연으로 따져야 되잖아요. 2일간이면은 날수로 정한다 하니까 3년형이라면 연수로 정한다 이러면 3년이면은 3년 11개월까지 징역을 살릴 놈들이야. 자기들의 그 선전선동이 만약에 발각될 것 같은데 내 같은 놈이 그런 비밀을 발설을 했다. 어떤 진실을 밝혔다. 그래서 재판소에서 3년형의 징역을 받았다. 이러면은 3년은 3년 11개월까지 징역을 살릴 놈들이에요. 이 아주 악질적인 놈들입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주장을 지금도 하고 있어요. 지금도 유튜브를 켜면은 뭐라고 합니까? 날수로 계산하는데 왜 갑자기 바꿨냐냐. 아니 알게 된 그날부터 바꾸는 게 진보 아닙니까? 국민들의 권리가 침해되면 당장이라도 바꿔야죠. 그럼 무슨 소리를 하고 있냐 이겁니다. 이런 게 바로 이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것이 성공할 근거가 된다. 앞으로 성공할 것이다 생각합니다. 탄핵은 각하되기 쉽다. 왜? 이번 윤석열 석방에 뭐 여러 가지가 많이 있지만 한 세 가지가 지적됐어요. 첫째는 그 구속기간이 계산을 잘못한 거다. 날짜로 하지 말고 시간으로 계산해가지고 이틀 이상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잡혀있다. 맞잖아요. 그거 지금 잘못 악용하면은 서류 10번 왔다 갔다 하면은 10일간은 더 살아야 되는 거예요. 20일을 더 살아야 되는데 정식으로 서류를 갔다 온 걸 빼더라도 그 쓸데없이 10일을 더 잡혀 있어야 된다. 그거 악용할 수 있잖아요. 검찰이 쓸데없이 서류 왔다 갔다 몇 번 시키면 이 사람 뭐 조사가 좀 미진하다 이러면서 10번 왔다 갔다 하면 10일을 더 잡혀 있어야 돼. 이런 악용의 소지를 하루빨리 바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서류가 시간 계산이 잘못됐다는 거. 두 번째로 공수처에 그 수사권이 없다. 내란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 그런데 왜 공수처가 수사했느냐? 그러니까 이거 석방해 주라. 자, 우리가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왜? 지금 현재 말했잖아요. 그건 뭡니까?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어서 잘못된 거다. 그래서 구속해서 석방한다 했으니까. 그럼 지금 현재 그 헌법재판소에 가 있는 공수처의 수사 기록은 전부 다 무효라 이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유튜브가 이런 거를 말해주는 거예요. 옛날에는 국민들이 헌법재판소에서 공수처 수사 기록에 의해서 하면 이러면 끝이잖아요. 그러고 언론에서 와글와글 떠들어주면 끝나잖아요. 근데 지금 유튜브 내가 이야기하잖아요. 그 공수처의 수사권은, 수사 기록은, 재판의 근거는, 유죄의 근거는 전부 다 무효다 이거예요. 그 무효에 의해서 법을 위반해서 수집한 증거니까 그게 옳은지 그런지 이야기할 수 없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일단적으로 그 지금 탄핵 심판이 잘못됐다 이겁니다. 탄핵 심판을 해달라고 신청한 그 기록이, 증거가, 수사 기록이 아무 권한이 없는 사람이 했다는 것을 지금 검찰에서 말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핵 심판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이겁니다. 하려면은 그 서류를 다시 만들어 와야 되는 거예요. 권한이 있는 사람이. 간단하게 말하면은 KS 마크라는 거를 발급할 사람이 발급해야 되는데 KS 마크 발급한 사람이 출장을 갔다 해가지고 옆에 사람이 KS 마크 도장을 찍었다. 그럼 그 믿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잘했다 하더라도. 그거 마찬가지로 수사의 기록도 그 수사할 사람이 해야 되는데 수사 권한이 없는 놈이 수사를 했으니까 그거 다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일단적으로 지금 탄핵 심판을 진행할 수 없다 이겁니다. 새로 해야 된다 이겁니다. 하려면 새로 해야 된다. 그런데 새로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잘 알잖아요. 형법의 가장 중요한 게 일사부재리의 원칙. 한번 이렇게 가면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그 지금 이제 탄핵은 각하돼야 되는 거예요. 100% 각하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 수사 기록, 이 사람이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탄핵을 시켜 주시오 하는 그 서류가 전부 다 무효라 이겁니다. 그럼 뭔 재판을 해요? 그 어떤 탄핵을 시켜달라 하는 증거가 없는데. 그 외에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유튜브를 봐가지고. 그 서부지방법원, 그, 그 구속영장, 체포영장을 발급할 수 없는 그 무면허 법원에서 발급이 됐잖아요. 또 쉽게 말하면 재판 과정에서 뭘 했습니까? 초시계를 들고 와가지고. 그 미친놈이에요, 문영배. 초시계를 가져와가지고 당신 진술 시간을 2시간만 준다. 예를 들면은 하고 싶은 말을 다 해도 자기 억울함을 다 못할 건데 그거를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을 초시계를 재는 그런 재판이 어디가 있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 어떤 그저 돈을 빌린 사람이 돈을 못 갚으면은 살점을 떼주기로 했는데 그 살점을 떼게 되니까 그 변호사가 뭐라고 했다고 했어요. 피를 한 방울 더 흘리지 말고 살점을 떼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이 재판관이라는 놈이 그 억울한 피해자의 이야기를 좀 심정적으로 들어줄 생각은 안 하고 초시계를 들고 왔다는 그 세상 재판사에 여러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 악마들이라니까요. 이런 거 다 법적으로 다 무효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진술한 그거 전부 다 무효입니다. 그러니 각하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것이 왜 그런가? 북두시민혁명군은 사필기정 모든 일은 옳은 대로 돌아간다. 그리고 그 옳은 데 있어서 자유민주주의에 있어서의 권리는 국민에게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절대 시민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시민들의 승리가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두시민혁명군이 하나의 희망이면서 우리 시청자에게 당부드리는 것은 그 이번에 저 유튜브 방송을 쭉 훑어보면 이 시민들의 의식이 어느 정도 되는가 싶어서 그 북두시민혁명군은 그 시위 현장을 방문을 했습니다. 관저에서 이틀을 밤을 새고 4일을 있었습니다. 물론 그것도 48시간은 아니에요. 하루 24시간 4일이니까 그 96시간은 아니고 한 4일을 있었지만은 한 48시간 정도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연달아 있었는 게 아니고 한 번 가가지고 오후 2시에 가가지고 다음날 11시에 왔어요. 밤새고. 그러면 이틀인데 시간은 뭐 한 20시간 정도 있었잖아요. 그리고 한 일주일 있다가 또 오후 한 3시에 갔다가 아침 한 9시 반쯤에 오고 이랬어요. 그게 밤을 새면은 아무도 안 잡니다. 자면은 그 젊은 사람들이 많았는데 젊은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아까 설명한 대로 2030은 그 자유민주주의가 몸에 배어 있더라고요. 우리 지금 현재 5060 세대들, 40, 50, 60 세대들 자유롭게 크고 물질적인 풍요를 받았다 하더라도 지금 2030들의 그 어떤 정신적인 풍요하고는 전혀 질적으로 다르다는 걸 내가 느꼈습니다. 물론 그 다음에 내가 집에 와서 사색하고 그거를 좀 되돌아보면서 판명하는 거지. 그 다음에 광화문도 갔어요. 또 세이브 코리아 그 전환길 온데에서 그건 어떠한 말을 하고 거기에 대한 국민들의 시민들의 반응은 어떤가 싶어서 여의도에도 갔어요. 그 다음에는 그 뭡니까? 헌법재판소 앞에서도 가봤어요. 거기는 사람들이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가? 모두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북두시민혁명군은 이번에 지금 사필 기정으로 시민들이 승리한다면은 한국의 자유민주주의는 실질적으로 미국으로서의 도입된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한국화된, 체화된 자유민주주의가 이루어질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기회를 그냥 흐지부지하게 넘기지 말자. 이게 북두시민혁명군의 주장입니다. 뭐냐? 앞으로 권력을 잡는 사람에게도 경고를 주기 위해서 우리 국민들, 우리 대한민국의 시민들의 그 주권 재민 의식이 얼마나 투철한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번에 조금 폭력적인 시민혁명이 일어나야 된다고 북두 시민혁명군은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시범적인 역사의 기록을 반드시 남겨야 된다. 그래서 이 수괴인 이재명과 그 이재명 밑에 그 아부한 사람들을 전부 다 좀 잔인하게 돌멩이를 던져서 죽이든지 발을 밟아서 죽여야 된다. 이런 주권 재민 의식을 분명하게 피 흘린 역사에 기록해 놓아야 되지 않겠는가? 북두시민혁명군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회를 혼란시키고 40년 동안
국민들을 선전선동해서 국가 발전을 가로막고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으로는 반국가 세력, 북두 시민혁명군의 표현으로는 공산 반란 도둑대들, 이놈들을 역사의 시범 케이스로서 밟아 죽여야 된다. 잔인하게 북두 시민혁명군은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자유시민들이 좀 더 분발하자. 지금 현재 사법부, 언론 이것들이 전부 다 공산 반란 도둑대들의 작물 혹은 도둑질된 자금을 받아서 그 도둑들의 공범이었다는 게 밝혀졌지 않습니까? 문영배 뭐라 했어요? TF의 시나리오대로 하고 있다. 대본대로 하고 있다. 그러면서 재판관들끼리 뭐라 했습니까? 시나리오 나온 대로 다 읽었어요. 다 안 읽으면 시비가 붙어가지. 대본 나온 대로 다 읽었어요. 이런 지랄을 하고 있어요. 대본대로 해야지 그 반란 도둑대를 지키고 지금 정의로운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킬 수 있다 이거예요. 사법부 공정한 제3자 혹은 제3자로서의 중재자가 아니라 그 권력의 앞잡이 도둑놈들 편을 드는 혹은 도둑놈 편을 드는 것 같은 사람들을 유리하게 재판을 하고 있었다는 게 이번에 밝혀졌지 않습니까? 우리 시민들이 그동안에 그놈들에게 얼마나 피를 빨리고 억울한 일을 당했는가 여실히 증명됐다 이겁니다. 여기에 대한 심판을 해야 된다. 평화롭게 끝을 내지 말자. 북두 시민혁명군은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기서 그치지 말고 국회를 파괴하는 것까지는 해야 된다. 역사 발전을 위해서 우리 시민들의 무서움을 그 피 흘린 역사를 역사책에 기록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늘 북두시민혁명군을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